당장 나가. 비 오는 밤 쫓겨난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3년 후 우연히 마주친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이에게 멈춥니다. 떨리는 손, 굳어가는 얼굴, 그리고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무릎. 이 아이가 그때의 아이란 말이냐? 쫓아낸 며느리가 혼자 낳고 키운 아이. 그 아이의 얼굴에서 자신의 아들을 발견한 순간 시어머니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무엇을 저버렸는지,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앞에서 어떤 말도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과연 이 가족에게 남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미정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겨우 옷가지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통장 하나. 결혼하고 5년을 살았지만 정작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다. 당장 나가. 오늘 안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뒤돌아선 등은 더 이상 어떤 말도 듣지 않겠다는 의지로 굳어 있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변명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됐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이 집 며느리 자격이 없어. 미정의 시선이 남편 쪽으로 향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아, 이 사람도 결국 나를 지키지 않는구나. 그 순간 미정은 모든 걸 깨달았다. 이 집에서, 이 관계 안에서 자신은 언제나 혼자였다는 것을. 남편은 엄마 편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언제나 자기들끼리였다. 며느리인 자신은 그저 빈자리를 채우는 존재에 불과했다. 알겠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가방 끈을 단단히 쥐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담담했다.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 결말을.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바람과 함께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미정은 잠시 멈춰섰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쿵. 그 소리와 함께 5년간의 결혼 생활도 끝났다. 미정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골목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친정? 아니, 그곳도 갈 수 없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오빠네 집은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며느리로 사느라 친구들과도 멀어진 지 오래였다. 결국 미정은 역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다. 축축한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방바닥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미정은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살지? 28배 나이. 경력도 없고 학벌도 특별하지 않았다. 결혼 전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시댁에서는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며 취업을 반대했고 미정도 순순히 따랐다. 그 결과가 지금이었다. 손 안에 남은 건 통장 하나. 잔액은 고작 200만 원. 결혼 전 모아둔 돈이 전부였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미정은 눈을 감았다. 몸이 무거웠다.
요즘 유난히 피곤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만 되면 속이 미식거렸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 그 모든 게 쌓여서 몸이 망가진 거라고. 하지만 미정은 몰랐다. 자신의 몸 안에서 이미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미정은 작은 원룸을 구했다. 역에서 새 정거장 떨어진 곳, 낡은 빌라 3층, 보증금 500에 월세 40.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났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짐을 풀고 방바닥에 앉았다. 텅 빈 방, 냉장고도 세탁기도 없었다. 이불 한 채와 작은 가방이 전부인 삶.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미정은 다짐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혼자서도 살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날 밤 미정은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오랫동안.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뱃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생명이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존재가 곧 그녀의 이유가 되리라는 것을. 어지러워. 미정은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아침부터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계속됐다. 어젯밤 먹은 컵라면 때문인가 싶어 물을 마셨지만 오히려 더 메스꺼웠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미정은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일어섰다. 원룸으로 이사 온 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미정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고 낮에는 전단지를 돌렸다. 몸은 지쳤지만 멈추면 안 됐다. 생각할 틈을 주면 안 됐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점점 더 피곤해졌고 식욕도 사라졌다.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가슴도 예민해져서 옷깃만 스쳐도 아팠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하지만 병원비가 아까웠다. 지금 통장 잔액은 100만 원이 채 안 됐다. 보증금을 빼고 나니 생활비가 빠듯했다. 그날 오후 미정은 편의점에서 일하다 쓰러질 뻔했다. 언니 괜찮아요? 함께 일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급히 다가왔다. 미정은 진열대를 붙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얼굴 진짜 안 좋아 보여요. 병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그날 저녁 미정은 결국 인근 내과를 찾았다. 혈압이 조금 낮네요. 빈혈 기운도 있고요. 젊은 여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네. 좀 그랬어요. 생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그 질문에 미정은 잠시 멈칫했다. 생리. 언제 마지막으로 했더라? 미정은 기억을 더듬었다. 집에서 쫓겨나기 전. 그러니까 한 달 전쯤? 아니, 그보다 더 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원래 불규칙한 편이었어요. 여의사는 잠시 미정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임신 가능성은 없으세요? 네. 미정의 눈이 커졌다. 임신? 그럴 리가.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변 검사 한번 해볼까요? 미정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다. 15분 후.
미정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여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임신이세요. 축하드려요. 대략 8주 정도 된 것 같네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임신. 8주.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저기, 환자분? 여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지셨는데. 미정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정은 벤치에 주저앉았다. 임신. 자신이 임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마지막으로 남편과 관계를 가진 게 언제였더라. 집에서 쫓겨나기 한 달 전쯤. 그때 이미 부부 사이는 냉랭했다. 의무처럼 기계적으로 이뤄진 관계였다. 그런데 그게 아이가 되어 돌아왔다. 미정은 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평평한 배, 움직임도 없었다. 정말 여기 안에 생명이 있는 걸까?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어떻게 하지? 남편에게 알려야 할까? 시댁에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돌아갈 수 없었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혼자 낳는 건가? 어떻게? 돈도 없고 집도 변변치 않은데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렇다면 포기해야 하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후 미정은 산부인과를 다시 찾았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상황이 어려우시면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낙태, 입양, 그런 선택들이 있다는 걸.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미정은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발걸음이 공원 쪽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지? 남편도 집도 가족도 없었다.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다. 하지만 미정은 배에 손을 다시 얹었다. 이 아이만은 내 아이잖아. 누가 뭐래도 이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과 연결된 존재. 지킬 수 있을까? 미정은 눈을 감았다. 두려웠다. 불안했다. 확신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해보자. 이 아이만은 지키자. 그날 밤 미정은 결정했다. 혼자서 낳고 혼자서 키우기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이 아이는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그리고 미정은 다시 일어섰다. 힘들어도 지쳐도 이제 멈출 수 없었다. 뱃속의 작은 생명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겨울이 왔다. 미정은 두툼한 패딩을 입고 편의점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이젠 익숙했다. 야간 알바를 시작한 지 석 달째.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긴 시간이었지만 낮보다 시급이 높았다.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하며 미정은 자연스럽게 배를 감쌌다. 이젠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다. 임신 16주.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옷 속으로는 확실히 느껴졌다. 허리둘레가 달라졌고 바지 단추가 잠기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미정은 속으로 되뇌었다. 배가 더 나오기 전에 돈을 더 모아야 했다. 출산 비용, 산후조리 비용, 아기용품까지. 계산해보니 최소 500만 원은 필요했다. 지금 통장엔 겨우 200만 원. 낮에는 전단지 알바를 했다. 추운 날씨에 거리를 걸으며 전단지를 돌렸다. 손은 곱고 발은 시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가씨,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치킨집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밥은 먹고 다니는 거예요? 먹어요. 거짓말이었다. 아침은 거의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다. 저녁도 마찬가지. 최대한 아껴야 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임신 20주가 되자 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왔다. 편의점 점장이 눈치챈 건 어느 날 밤이었다. 미정 씨, 혹시 점장이 조심스럽게 배를 가리켰다. 임신한 거 아니에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야간은 힘들잖아요. 괜찮아요. 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무리하면 안 돼요. 낮 시간대로 옮길게요. 미정은 감사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낮 시간은 시급이 낮았다. 그만큼 버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었다. 임신 24주. 배가 확연히 불러왔고 태동도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 태동을 느낀 날 미정은 울었다. 아, 정말 살아있구나.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움직임. 그게 너무도 신기하고 소중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미정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임신 28주가 되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허리가 아팠고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다. 오래 서 있는 것도 무거운 걸 드는 것도 힘들었다. 결국 편의점 알바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미정 씨, 몸조리 잘하고 건강한 아기 낳아요. 점장이 마지막 월급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다. 350만 원. 석 달 동안 악착같이 모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어떡하지? 출산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산부인과 검진비도 부담이었다.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 가까이 나갔다. 그래서 미정은 검진 횟수를 최소화했다. 꼭 필요한 검사만 받았다.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산모님,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요. 빈혈 수치도 낮고요. 조심할게요. 철분제 꼭 드세요. 그리고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셔야 해요. 하지만 고기는 비쌌다. 미정은 계란과 두부로 버텼다. 임신 32주. 배는 더욱 커졌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방 안에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딱딱하게 뭉치며 통증이 왔다. 으윽.
미정은 배를 붙잡고 신음했다. 진통? 아니, 아직 때가 아닌데. 불안한 마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조기 진통이에요. 지금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미정은 식은땀을 흘렸다. 입원.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일주일 정도면 2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200만 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좀 더 저렴한 방법은 없나요? 산모님, 지금 아기가 위험해요. 비용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결국 미정은 입원했다. 일주일 후 퇴원하며 받은 청구서엔 230만 원이 적혀 있었다. 통장 잔액 120만 원. 출산을 앞두고 돈은 바닥났다. 임신 36주. 미정은 구청을 찾았다. 미혼모 지원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건넸다. 신청하시면 출산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도 연결해 드릴게요. 미정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임신 38주. 진통이 시작됐다. 새벽 2시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다. 진통실에서, 분만실에서 미정은 혼자였다. 으아악.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은 이를 악물고 힘을 줬다. 이 아이를 만나야 해. 꼭 만나야 해. 그리고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미정의 가슴에 올려놓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미정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혼자 낳게 해서, 힘들게 해서. 그래도 우리 이제 함께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렇게 미정은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엄마, 이거 뭐야? 3살 은서가 그림책을 들고 미정에게 달려왔다. 응, 토끼네. 우리 은서 토끼 좋아하지? 응, 나도 토끼처럼 깡충깡충. 은서는 방 안을 폴짝폴짝 뛰어다녔다. 미정은 그런 딸을 보며 피식 웃었다. 벌써 3살. 출산하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은서는 말도 하고 뛰어다니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쉬운 시간은 아니었다. 은서를 낳고 난 뒤 미정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다. 돈이 없어서 산후조리원은 꿈도 못 꿨다. 원룸에서 혼자 아이를 돌보며 몸은 점점 망가져갔다. 밤마다 우는 아이를 안고 미정도 함께 울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은서의 얼굴을 보면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은서가 돌이 지나자 미정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어린이집에 은서를 맡기고 낮 시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저녁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일했다. 주말엔 은서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공원에 가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줬다. 엄마, 나 엄마 좋아. 은서가 미정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미정은 은서를 꼭 안았다. 이 아이만 있으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런데 요즘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은서의 얼굴을 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누구를 닮은 걸까? 처음엔 자신을 닮았다고 생각했다. 눈매나 입술 모양이 비슷했다. 하지만 가끔 특정 각도에서 은서를 보면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설마.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어느 날 은서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아빠 없어? 미정의 손이 멈췄다. 왜 그래? 어린이집 친구들은 다 아빠 있대. 나는 왜 없어? 미정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은서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그래도 아빠도 있으면 좋겠어. 은서의 눈빛이 순수했다. 미정은 가슴이 아팠다. 은서, 엄마가 은서 아빠까지 해줄게. 진짜? 응. 엄마가 은서 지켜줄게. 평생. 은서는 환하게 웃으며 미정을 안았다. 하지만 미정의 마음 한편엔 죄책감이 남았다. 며칠 후 미정은 은서와 함께 거울 앞에 섰다. 엄마, 나랑 엄마랑 닮았어? 응, 닮았지. 어디가? 눈이랑, 입이랑.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다. 은서의 이마, 콧대, 턱선. 그건 자신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그 사람을 닮았구나. 미정은 은서를 안았다. 그래도 괜찮아. 이 아이는 내 아이니까. 하지만 은서가 자랄수록 그 닮은 꼴은 더욱 뚜렷해졌다. 옆집 할머니가 말했다. 은서 아빠 얼굴이 잘생겼나 봐요. 애가 참 이쁘게 생겼네. 감사합니다. 마트 계산대 아주머니도 말했다. 은서 엄마 안 닮고 아빠 쪽 닮았네요? 네. 미정은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땐 거울 속 은서를 가만히 바라봤다. 이 아이 안에 그 사람이 있구나. 지우고 싶었던 과거, 잊고 싶었던 기억. 하지만 은서의 얼굴 속에서 그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은서가 잠든 얼굴을 보며 미정은 생각했다. 언젠가 이 아이한테 말해줘야 할까? 아빠가 있다는 걸. 아빠가 누군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굳이 알 필요 없어. 우린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그렇게 미정은 은서를 지켜왔다. 혼자서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하지만 미정은 몰랐다. 곧 마주하게 될 재회를. 그리고 그 재회가 모든 걸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엄마, 여기 어디야? 은서가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응. 엄마가 전에 살던 동네야. 미정은 은서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4년 만에 찾은 옛 동네. 발걸음이 무거웠다. 사실 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은서의 주민등록 문제 때문이었다. 출생신고를 할 때 미정은 본인 주소지로만 등록했다. 하지만 은서가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가려면 호적 정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란을 비워둘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인지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정은 며칠을 고민했다. 인지청구를 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그력 차라리. 미정은 이를 악물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자.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됐다.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았다.
구청에서 서류를 떼고 나오는 길이었다. 은서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엄마, 저기 놀이터다. 응, 엄마도 저기서 놀았었어. 거짓말이었다. 미정은 이 동네에서 놀이터에 가본 적이 없었다. 늘 집안일에 시달리며 시댁 눈치만 보며 살았다. 그때였다. 어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의 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시장 입구, 장바구니를 든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4년 만에 재회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다. 머리도 많이 희끗해졌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시어머니는 미정을 보더니 시선을 은서에게 옮겼다. 그리고 멈췄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시어머니는 은서를 바라봤다. 미정은 은서를 자신의 뒤로 감쌌다. 오랜만입니다. 미정이 먼저 인사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전히 은서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 아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 몇 살이냐?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3살입니다. 3살.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름은? 은서요. 은서. 시어머니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은서와 눈높이를 맞췄다. 은서야. 할머니가 사탕 줄까? 은서는 엄마 뒤로 숨으며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 눈빛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미정은 은서를 안아 올렸다.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잠깐. 시어머니가 미정의 팔을 붙잡았다. 어디 사냐?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아이. 정말 내가 낳은 아이냐? 미정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네.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왜 말하지 않았냐?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이 아이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다. 미정은 은서를 꼭 안고 돌아섰다. 실례하겠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정아. 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미정아,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미정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오는 내내 미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은서가 물었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근데 왜 울어?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뺨을 눈물이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이 아이, 몇 살이냐? 그 떨리는 목소리. 왜 말하지 않았냐? 후회 섞인 표정. 미정은 은서를 내려다봤다. 새근새근 잠든 얼굴. 이 아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절대로. 미정은 은서를 꼭 안았다. 하지만 미정은 몰랐다. 그날의 만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애가 임신했을 때가 언제였냐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아니, 전 며느리와 통화하고 있었다. 아들의 전 부인. 미정이를 쫓아낸 지 얼마 안 돼서 재혼한 여자. 임신이요? 아,
제가 들어왔을 땐 이미 쫓겨난 뒤였잖아요. 잘 모르는데요. 아니, 생각해봐. 내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애가 이상한 게 없었냐고. 몸이 안 좋다거나. 글쎄요. 아, 근데 시어머님. 왜?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방에서 산부인과 예약 문자 본 적 있어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언제? 한 4년 전? 제가 결혼하기 직전쯤이요. 근데 그게 왜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시어머니는 집 안서랍을 뒤졌다. 아들이 쓰던 옛날 수첩, 달력, 메모지. 그리고 찾아냈다. 4년 전 11월. 미정이 쫓아낸 날 11월 15일. 그때 미정이가 임신을 알았다면. 아니, 몰랐을 수도 있다. 시어머니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쫓아낸 날로부터 9개월 뒤면 다음 해 8월 은서가 태어난 달은 시어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8월이었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럼 그 아이가 내 손주였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주저앉았다. 4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미정이와의 마지막 말다툼.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됐어.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아들한테도 말 안 할 거야. 그날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나 있었다. 미정이가 자신 몰래 친정 오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시댁 돈을 친정에 퍼주다니. 그게 그렇게 용서가 안 됐다. 그래서 쫓아냈다. 아들도 남편도 말리지 않았다. 어차피 애도 없는데 다시 장가 보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뱃속에 애가 있었던 거였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내 손주를 쫓아낸 거였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아들을 불렀다. 민수야. 왜요, 엄마? 너 미정이 소식 들은 적 있냐?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없는데요. 왜요? 아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삼켰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이미 알고 있었다. 은서의 얼굴, 그 아이의 눈매, 이마, 입술. 아들을 빼닮았다. 아니, 돌아가신 남편을 닮았다. 틀림없어. 그 애는 우리 핏줄이야. 시어머니는 미정이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연락처를 몰랐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몰랐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지난번 만난 그 구청 앞으로 갔다. 며칠을 기다렸다. 그리고 일주일 후 미정이가 나타났다. 은서의 손을 잡고 시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따라갔다. 미정이가 들어간 곳은 낡은 빌라였다. 3층. 시어머니는 계단 아래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미정이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떻게 여기를? 미정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 은서가 내 손주 맞지?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시어머니는 무너졌다.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정은 표정 없이 시어머니를 내려다봤다.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 안.
은서는 방 한편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왜 말하지 않았냐? 말할 필요 없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내 손주야. 우리 핏줄이라고. 미정은 차갑게 웃었다. 핏줄이요? 그때는 왜 그 핏줄을 쫓아내셨어요? 저 혼자 낳고 혼자 키웠어요. 어머님도 그 사람도 필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정은 팔짱을 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도 돌아가세요. 미정아, 제발. 은서한테 할머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 하나면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일어섰다. 떨리는 다리로 문 앞까지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다. 미정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 후회해.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걷는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손주를 버렸다. 며느리를 쫓아냈다. 그리고 4년 동안 그 아이는 혼자 모든 걸 견뎌냈다. 어떻게 용서를 빌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한 거냐고. 집에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아들이 물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안 되고. 아니다. 저녁은 드셨어요? 배 안 고프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부터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은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맑은 눈빛, 손주의 얼굴, 내가 지켜줬어야 할 아이. 며칠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아들이 걱정했다. 엄마, 어디 아파요? 병원 가봐요. 아니다.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다시 미정이를 찾아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장난감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다. 미정이가 문을 열었다. 또 오셨네요. 미정아,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부탁이다. 딱 한 번만. 뭐요? 은서 얼굴 좀 보자.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은서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은서야. 은서는 낯선 할머니를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다.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나쁜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장난감을 내밀었다. 이거 은서 주려고 샀어. 은서는 엄마를 쳐다봤다. 미정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은서가 장난감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흑, 흑. 시어머니는 소리내어 울었다. 미정은 차를 내왔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그때 널 쫓아낸 게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알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미정의 손을 잡았다. 제발, 제발 용서해다오. 미정은 손을 빼냈다. 용서요? 쉽게 말하시네요. 저 혼자 애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밤마다 울면서 애 안고 있을 때 어머니는 뭐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산후조리도 못했어요. 돈 없어서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었어요. 애 분유 사려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미안해. 그때 어머니는 아들 재혼시키느라 바쁘셨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미정은 은서를 안아 올렸다. 이 아이는 제 인생이에요. 저 혼자 지켜온 아이고요. 어머니도 그 사람도 아무도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일어나세요. 한 번만, 한 번만 기회를 다오. 할머니 노릇 좀 하게. 싫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서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같은 사람한테 맡기고 싶지 않고요. 돌아가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미정아, 언젠가는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냐?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풀렸다. 털썩? 시어머니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흐, 흐,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지나가던 이웃이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전혀.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아들을 불렀다. 민수야. 왜요, 엄마? 너 미정이 쫓아낼 때 왜 말리지 않았냐? 갑자기 왜 그래요? 대답해봐.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엄마가 화나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지키지 않았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잘못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애가, 미정이가 임신했었어. 네, 너 애를 베고 쫓겨난 거야.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응, 너한테 딸이 있어. 이제 4살.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용서를 빌어도, 무릎을 꿇어도, 미정이는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다. 당연하지. 내가 그의 입장이어도 용서 안 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은서는 자신의 손주였다. 핏줄이었다. 그 아이를 그냥 놔둘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결심했다. 계속 찾아가자. 미정이가 지칠 때까지, 내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줄 때까지. 그렇게 시어머니의 속죄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 아무도 몰랐다.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씩 미정이를 찾아왔다. 처음엔 문전박대를 당했다. 돌아가세요. 필요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찾아왔다. 손에는 늘 무언가를 들고 은서 옷, 장난감, 반찬통.
어느 날 미정이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계단에 앉아 있었다. 또 오셨어요? 응,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 은서 좋아한다며? 누가 좋아한대요? 지난번에 내가 말했잖아. 은서가 미역국 먹는다고. 미정은 기억이 났다. 한 달 전 시어머니가 물었었다. 은서 뭐 좋아하냐? 그때 무심코 대답했다. 미역국이요. 미정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다. 들어오세요.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은서야, 할머니 왔어. 은서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익숙해진 듯 보였다. 할머니, 오늘은 뭐 가져왔어? 미역국이랑 김치. 할머니가 직접 만들었어. 와, 은서가 환하게 웃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식사 중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정아. 네. 은서 유치원 보낼 거지? 네. 내년에. 혹시 비용 때문에 걱정되면 필요 없어요.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벌어서 보낼 거예요. 알았어.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미정의 계좌에 100만 원이 입금됐다. 입금자 김영숙 시어머니 이름. 미정은 당장 전화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은서 유치원비야.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할머니가 손주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 받아라. 부탁이다. 미정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았다. 그날 밤 미정은 은서를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다. 왜 이러는 걸까?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 미안함, 후회, 간절함.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4년 전이 떠올라. 쫓겨나던 그날, 빗속을 걷던 밤, 혼자 애를 낳던 순간, 그때 어머니는 어디 있었어? 다음 날 미정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내일 오세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미정이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미정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응,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4년 전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미정이 말을 이었다. 은서는 다른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은서한테 할머니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미정아, 은서가 크면서 할머니를 찾는다면 그땐 막지 않을게요. 정말이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미정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다. 은서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럼, 그리고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은서 키우는 건 제 몫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약속한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은서에게 다가갈 때도 미정에게 말할 때도 천천히 조금씩 6개월이 흘렀다. 은서는 이제 할머니라고 불렀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참았다.
어느 날 은서가 물었다. 할머니, 왜 자주 와? 할머니가 은서 보고 싶어서. 엄마도? 응, 엄마도. 은서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엄마는 할머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할머니가 옛날에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 뭐? 그건 은서가 크면 알려줄게. 그날 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걸까? 용서는 아직 못했다. 하지만 은서를 위해서라면 조금씩 풀어가야겠지. 1년 후 은서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종종 유치원 하원을 도왔다. 미정도 이제 조금씩 시어머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공존, 은서를 위한 공존. 어느 날 은서가 물었다. 엄마, 나 아빠는 없어? 미정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있어. 어디 있는데? 멀리. 언제 올 건데? 미정은 은서를 안았다. 엄마가 은서 아빠까지 해줄게.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빠 얼굴은 보고 싶어. 미정의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물었다. 미정아, 민수한테 말할 생각 없냐? 없어요. 그래도 은서한테 아빠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다. 용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가족도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은서는 잘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엄마의 보호 속에서, 그리고 언젠가 은서가 물을 것이다.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그때 미정은 대답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진짜 가족이란 핏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후회와 용서 사이, 책임과 사랑 사이, 그 어딘가에서 가족은 다시 만들어진다.